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자, 2장부터는 실제로 실전적인 느낌의 문제들도 몇 개씩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문제풀이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관련된 이론적인 핵심을 또 다시 한번 재정리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서 필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시장 기능이 무엇을 뜻하며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하는데요. 1번 문제는 또 그렇게 또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자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기업도 반영하는 공급 곡선이라는 측면도 실제로 꺼낼 수가 있죠. 수요 그리고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격도 결정되고 수량도 결정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시장은 단순하게 콜라 시장, 사이다 시장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예컨대 거시에서 제일 강조되는 시장 중에 하나는 금융론 테마에서는 환율시장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환율시장 다녀오신 적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지? 범세계적인 시장이고, 이제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이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마샬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제 내려는 지불 의사가 높거나 낮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왈라스적 마인드가 됐건, 그리고 이제 마샬적 마인드가 됐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그 점에서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수요 독점이라는 테마에서는 기업이 조금 마음대로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제 조건이 달라지면은 여건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조건에 따라서는 이제 교점이 아닌 곳에서 균형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임금 경직성이라는 테마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죠? 그리고 정부가 또 가만히 있는 시장에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단은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 시장 실패가 발생했건 말건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량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교점을 이루는 곳에서가 기본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 자원을 배분하는 게 목표고요. 자원을 배분해야죠. 만든 것을 나눠줘야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이제 소득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큐피 평면에서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큐피 평면은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입하는 단계에서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를 지칭할 수는 없다고 해요.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라는 걸 많이 이제 꺼내죠. 애덤 스미스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지 마요. 영어이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 또는 우리 파레토 효율성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균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게 시장에 의해서 달성되면은 왈라스 균형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시장을 우리는 왈라스 경매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왈라스 경매인은 PY분의 PX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왈라스 경매인이 잘 작동되면은 최적 PY분의 PX가 달성돼서 예컨대 계약 곡선 위로 올라가는 이제 경제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즉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달성되는 경제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사과에 대한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좀 길게 적혀 있네요. 길게 적혀 있는데 다만 이제 1번 문제는 칠판에 옮겨 적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바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QD는 마이너스 10P 플러스 15PS 플러스 3M 플러스 250이에요. 일반적으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수요 곡선은 Q하고 P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론적인 측면이 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로 출제해 주신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을 꺼내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요 곡선 자체를 곡선 위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변수는 무엇이고 곡선 자체 통째로 이동시키는 원인 변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죠. QP 평면에서 보통은 이제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기본적인 수요 곡선이라면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통 전제를 하시죠. Q, D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보통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분명히 변수가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 세미콜론 왼쪽에 있는 거는 내생 변수를 뜻하는 것이고, 또 변수이긴 한데 이제 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외생 변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요건 이제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은 또 소득이라는 측면이 또 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기타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의 소득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당 재화의 기본적인 선호도 역시 곡선 자체를 통째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1번은 대입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보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엄연히 수요 함수라는 게 있고 또 엄연히 역수요 함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혹시라도 수요 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은 반드시 Q로 정리해서 답할 것. 역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했다라면은 반드시 해당 재화 가격인 P로 정리해서 답할 것. 이런 것들이 주의할 점이고 지금부터 조금씩 습관화해야 돼요. 수요 함수를 도출하시오. 내가 정리할 때는 편해서 P로 정리해놨는데 그대로 이제 끝내지 마시고 좀 귀찮더라도 Q로 정리해야지 그게 수요 함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평균 소득이 110으로 증가하면 수요 곡선에 어떤 변화가 올까?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따로 좀 단독적으로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질문을 받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기호화시켜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줄글로 물어봐요. 줄글로 물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줄글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멍을 때리고 앉아있으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향성 잡는데 딜레이가 상당히 크게 걸릴 수도 있고요. 아예 방향을 못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이고 난이도가 쉽지만 문제풀이에 발을 디디셨으면 문제풀이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는 적혀있는 문장을 기호화하는 것이에요. 질문을 기호화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적혀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어 문자, 델타 문자 이런 것들로 기호화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평균 소득이 110으로 증가하면 수요 곡선에 어떤 변화가 올까라는 질문이죠. 그죠? 즉, 수요 곡선이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거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질문은 여러분들 거시경제학에서 승수라는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키면은 IS 곡선이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까? 라는 개념 자체가 승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승수를 도출하셨으면은 델타 G를 곱해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를 잡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승수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변수는 불변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죠? 다른 Y, 이자율, 다른 변수, 소득 모든 것들이 불변인 상태에서 Y만 이동하는 폭을 구하고 싶다라면 보통 우리는 D, G분의 D, Y 이런 식으로 승수를 구하잖아요. 지금 이 질문을 이 느낌으로 기호화시키자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 소득이 증가하면 물론 델타를 기호를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D라는 것은 실제로 셀 수 없는 작은 민감도를 말하는 미분 개념이기 때문에 델타라는 기호를 쓰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대해요. 이렇게 미분 기호를 쓰면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D라고 적어도 그런가 보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D, N분의 D, Q, D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대신 이걸로 계산하고 싶으면 다른 변수는 불변임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줘야 되겠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변수가 불변일 때, 즉 가격마저도 똑같을 때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을 수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 때문에 어떤 수요 의지를 보이게 될 것인지 그 수평이동폭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dm분의 dq. 수요함수를 m으로 미분하면 숫자가 하나 나오죠? 3 나옵니까? 3? 나오네. qd. 다른 것들은 불변이라면 이라고 했으므로 다른 건 미분할 때 지워버리시면 되고 3m에 그 3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되죠. 자, 다른 게 불변일 때 소득이 올라가면은 다른 게 불변임을 가정했을 때 나는 여기에 델타 소득 곱하기 3만큼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입하면 끝이잖아요. 대입하면은 우측에 가 있겠는데요 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상은 그냥 마냥 대입하고 쉽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는 문제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응용을 시켜요. 응용을 시킨다는 것은 응용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준비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혀있는 문장이 한글인데 얘를 기호화시키는 작업이 실제로 문제풀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문제인지를 먼저 문제를 보시면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 풀어보실 거 아니에요. 풀어보시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호화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됐죠? 110으로 증가했으면은 플러스 10이고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30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대입하면 실제로 오른쪽으로 플러스 30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죠? 아니, 이까짓 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그 문제에서 수식이 훨씬 더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어요. 곡선의 이동폭 충분히 도출할 수 있고, 예컨대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면 균형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대입 안 해도 바로 정리할 수 있고, 경작에서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무식한 방법을 좋아하진 않아요. 무조건 대입. 1번에서 다 대입했고 2번에서 또 대입했고 3번에서는 갈등하다 또 대입하고, 이런 그 실제로 질문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바로 그 문장의 기호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어쩌면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 모르고, 같은 중요함이 3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고 기호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구에 대한 수요 곡선을 줬어요. 현재 가구 가격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현재 가격하고 이제 현재 수요량까지 바로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 문장 읽어보시고 어떤 기호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10초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호화를 좀 바꾸어 줄 수가 있을까? 되죠? 그죠? 가격이 약간 오른다면 총수입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는 기호화가 가능하죠. 이거 배웠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MR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장으로 전달을 해줬지만은 한계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만 요청을 했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만 기본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정밀한 계산이 가능해요. 왜? 첫 번째, 무식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격이 약간 오른다고 했으니 자의적으로 1원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치? 100원 올라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1원 정도 해야지 약간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MR은 그러한 1원도 여기서 계산할 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큰 숫자예요. 맞죠? 대단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원만큼 증가했으면은 내가 MR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MR의 역할은 MC하고 저울질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일단 MR 한번 도출해 볼게요. MR 도출하려면은 이제 역수의 함수가 필요합니다. MR이라는 거는 dP분의 D, P 곱하기 Q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Q로 미분하는 것이죠. 사실 MR이라는 개념 자체는, 잠깐만, 잘못 적었네요. dP분의 dTR이 아니, dQ분의 dTR이 바로 MR이라는 것이고, 지금 MR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dP분의 dP 곱하기 Q.
뭐 일단 그래요. 자, MR이라는 거는 이게 Q로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기호화 시켜보니까 dP분의 dTR이더라라는 문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P 곱하기 Q를 P로 미분해서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를 판명하면 될 것 같은데 미분을 하는 작업 자체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Q 값이 상수라고 하면은 미분하면 그냥 Q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팔을 수 있는 개수가 20개이다. 수요곡선이 뭐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계산된 수치는 상수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조정됨에 따라서 수요량도 조정이 되는 함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봐요. 이 Q 역시 마찬가지로 P하고 엮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모르조 로빈슨 공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아모르조 로빈슨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걔는 사실 Q로 미분할 때 정리를 했던 것이죠. P로 미분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합치시면 돼요. 즉 합성 미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P 미분하기 전에 그대로 놔두는 거 상관없죠. 그죠? P 뒤에 뭐 다른 그 P가 숨겨져 있을 리가 없으니까. 하지만 Q 뒤에는 P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반드시 꺼내주셔야 돼요. 뭐라고 적으시면 되겠어? Q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 있죠?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 여기 마이너스 2P 플러스 150. 자, 이제 갖춰진 형태는 기본적인 미분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미분을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고 미분을 했어요. 마이너스 2p의 제곱에 150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p 플러스 150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p 플러스 150이 되었어요. 현재 가격이 얼마래요? 가격이 50. 여기 50 대입합니다. 자, 50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 플러스 150이 되죠? 그죠?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옵니다. 정확히 마이너스 50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격을 약간 올린다면이라고 하고 있죠. 가격을 올린다면 총수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떨어지겠죠. 그죠? 그 방향성만 파악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심이 가시면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MR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MR이라는 개념은 그림으로도 완성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문제 후속 문제를 풀면서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 제가 뭐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뭐 또 간만에 봐서 MR은 아니었죠. 보세요. MR이라는 것이 그리지 마요. 그리지 마시고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직선인 경우에 결과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요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면 탄력성이 얼마라는 거예요? 1. 그지? 실제로 그 이유는 사실 MR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왼쪽에 위치하면은 수량이 증가하면은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MR이 양수. 증가하죠?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똑같은 이야기네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총수입은 증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교점이 어디예요? 교점. 50이라고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50만원 대입하면은 현재 판매량이 50이죠. 50,50이죠. 50,50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그려져 있는 그래프 기준으로 이곳에 위치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균형점이요. 자, 실제로 이제 세로축이 75예요. 여기가 75고 50,50은 이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 MR이 양수인 영역이죠. 수량이 증가하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총수입이 증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처럼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 총수입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은 사실은 마지널 레베뉴예요. MR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문제는 응용을 해버렸죠. 그죠? 보통 물어봤으면은 수량이 증가하면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지금은 가격이 변화하면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MR을 구해서 반대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훨씬 정밀하죠. 왜? 내가 문장을 기호화시켜 봤더니 dp분의 dTR을 물어본 것이다. 근데 이거 P 곱하기 Q죠.
근데 미분하려면 그 변수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P는 놔뒀지만은 오른쪽에 Q는 놔둘 수가 없고 수요함수를 대입해서 P라는 변수를 다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했더니 현재 50이라는 가격 체계에서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뭐 더 할 말 없잖아. 꼭 MR이라는 그래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MR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세 번째 문제 역시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글을 기호화하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글을 기호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교과서엔 절대 적혀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앞으로 푸시는 과정에서 적혀있는 한글은 일단 어떻게 기호화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로부터 문제풀이가 사실은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됐고요.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함수가 직선이고요. 가격 탄력성 공식도 물어봤고 탄력성이 0일 때, 무한대일 때, 1일 때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MR 곡선이라는 이해가 제가 지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필기하자고 제가 이제 적지 말자는 것이었는데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풀이는 사실 끝까지 이제 이론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장만 공부하시고 두 번째 거 문제를 푸시면은 사실 MR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쾌하게 안 잡혀 있는 상태라서 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시가 모두 완강이 된 상태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수요곡선이 직선의 형태죠. 수요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일단 전제가 되어 있고, 자, 지금 상태에서 이거는 뭐 가볍게 필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직선인 경우에만 우리가 편리하게도 절편이 똑같고 기울기가 2배인 직선을 MR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선인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때로 직각상 곡선을 전제하면은 실제로 완만해지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직선인 경우에서만큼은 우리가 MR 곡선을 이런 식으로 기울기 2배로 관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랑 길이가 당연히 똑같겠죠. 그죠? MR을 쭉 따라 올라가서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점은 가격 탄력성이 1인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MR이 즉 수량이 증가할 때 P 곱하기 Q가 변화하는 민감도가 0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기호화시키면 비율적인 측면인데요. 그 이유는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이 비율, 그죠? 이 비율하고 그러면 가격은 반드시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는 이 비율, 양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영역에서 MR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MR이라는 함수로 계산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MR은 아주 이제 셀 수 없이 작은 숫자에 대해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지 계산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MR 아래의 면적으로 토탈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거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MR 함수에 대입된 숫자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꿔 말하면 자, 한글을 기호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P분의 DP를 말하죠. P분의 DP를 말하고 이건 Q분의 DQ를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변화율분의 이거의 변화율이 일치하므로 가격 탄력성이 1인 영역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이 문제에서는 예상컨대 그 두 번째 방법을 요청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방법은 그림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림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그 가격 탄력성의 정의는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실제 q분의 p를 의미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dp분의 dq라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전체가 1이 되기 위해서 이 q분의 p가 의미하는 거는 해당 좌표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 양자가 정확히 대칭을 이루면서 1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그죠? 뒤집어 놓으면 실제로 그 점에서는 이제 이 양자가 정확히 대칭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실제로 중점이어야지. 그죠?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탄력성이 1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접근법도 있는데 이런 기하학적인 접근법은 우리가 준비하는 주관식에서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MR이라는 꺼내져 있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지 기하학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M, R이 양수라는 것이죠. 양수라는 것이죠. 따라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비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양수니까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다라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것분의 죄송해요. 이것분의 이거는 당연히 1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변하는 비율보다는 수요량이 변하는 비율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의 탄력성은 1보다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를 또 빌려요. 이거 기준으로 dp분의 dq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직선이라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q분의 p는 모든 영역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다 풀어버릴게요. 따라서 이 점을 관통하는 q분의 p를 전제했을 때 탄력성이 1. 세 번째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죠. MR이 제로일 때 그 위의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는 게 정답이 되고, 자, 그거보다 얘가 조금 더 탄력성이 크겠죠. 왜냐면 얘는 똑같은데 오른쪽 항이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팔라졌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더 크겠죠. 즉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 탄력성은 높아지게 되다가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 두 번째 문제에서 무한대인 좌표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세로축 절편을 찾으라는 말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부터는 탄력성이 점점 더 떨어지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성이 점점 더 떨어지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점이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직선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 문제는 2장의 연습 문제예요. 다른 걸 배우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2장의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컨대 이렇게 탄력성 공식을 꺼내놓고 기하학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부속 문제들을 풀어봐라라는 취지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는 같은 문제를 보시더라도 내가 꺼낼 수 있는 개념을 이제 슬슬 정리하는 스텝 조금씩 밟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 네 번째 문제가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가격 탄력성 공식에 대입해서 산식을 구해보라고요?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A 곱하기 Q분의 P 그리고 얘가 상수가 아닙니까? 라는 측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맞네, 그지? A, 그죠? 따라서 어차피 상수니까 얘에 의해서 탄력성이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MR을 꺼내서 풀자는 것입니다. 왜? 안 배우고 푸는 거 아니잖아요. 안 배우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MR 개념을 통해서 풀어보자. 위로 올라가면 탄력성이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낮아지는 거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요. 특히 MR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MR이 커진다는 것은 둘 사이의 격차가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탄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네 번째 문제를 같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8이고 자동차의 경우는 2.5라고 합니다. 불황이 오건 장기가 됐건 단기가 됐건 소득의 변화에 크게 민감하게 되는 재화는 소득 탄력성이 큰 재화겠죠. 그죠? 따라서 자동차 같은 것들이 불황의 원인이에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재화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내구재라고 합니다. 내구재. 내구연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쓰면은 집어치워야 되는 재화들이 보통 내구재라고 불리우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내구재들이 경기 불황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단기적으로 소득 탄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번 연도에 차를 사기로 계획했던 소비자는 만약에 불황이 오면은 이번 연도에 차 사는 걸 밀어버리죠. 소비의 감소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이제 농산품 같은 것들은 안 그래요. 농산품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외적인 극소수의 어떤 그 인간들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너무 안 먹어. 키는 178 되는데 얼핏 보면은 진짜 160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소말리아에서 봤어, 내가 그런 친구들 많이. TV로 많이 봤는데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안 먹고 프라이버시니까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 얘기긴 한데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하시겠지만 소개팅을 나왔는데 남자예요. 남자는 소개팅을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든대요. 상대방이.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연락 기다리고 있어?
연락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연락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하고 왔는데 대화를 많이 나눴대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대요. 무슨 대화를 나눴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상대방이 매운 걸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매운 걸 엄청 싫어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래? 상대방이 자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는데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굶는다고 얘기했대요.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소득이 바뀌면은 먹는 것부터 줄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필수적인 재화들은 경기 불황의 원인이 아니고 약간 수요 곡선이 좀 이렇게 완만한 것들이 있죠. 사치적인 재화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불황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진짜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서. 왜냐면 제가 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조금 이제 그 느낌의 사람과 이제 만나면 여러분 보면 바로 눈치채고 킥킥거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되겠어. 안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입니다. 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토탈의 어떤 평균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6번 문제를 봐주시면 오른쪽 구두와 왼쪽 구두를 각각 따로 팔고 있어요. 완전 보완제라고 하죠. 완전 보완제. 일반적으로 완전 보완제라고 하는데 보완제, 독립제, 대체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심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순보완제, 조보완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조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 쉽게 갑시다. 오른쪽 구두가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해당 재화의 판매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 재화의 판매량이 감소하면은 그 보완제들의 판매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기호화시키면 보통 이렇게 기호화시키는데요. X, Y 두 재화를 고려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반대쪽 재화의 가격의 변화가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화에 어떤 민감도를 미치는지를 우리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C라는 기호를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앞에 부호 있죠. 가격 탄력성에는 음수를 붙이고 소득 탄력성에서는 음수를 붙이지 않았었는데요. 가장 흔하게 목격될 때 수치가 양수가 나오도록 부호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요의 법칙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요의 탄력성에는 이제 음수를 붙인 것이고 소득 탄력성 쪽에는 흔하게 보이는 쪽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교차 탄력성도 여기에는 양수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양수를 내버려 두는 이유는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 재화가 비싸져서 덜 쓰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대체 관계인 것이 조금 더 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가 양수인 경우를 우리는 대체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음수일 때는 보완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요. 제로일 때는 독립관계라고 보통 부르죠. 독립관계. 이렇게 독립관계가 나오는 케이스가 의외로 미것이 전역에 걸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등장하게 되는 콥 더글라스 형태의 함수를 가정할 때 보통 우리가 독립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XY 평면에서 자,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무차별 곡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원래의 PY분의 PX 제로가 자, 이 느낌으로 상당히 완만한 형태였어요. 완만한 형태였습니다. 여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케이스를 드는 거예요. 함수를 드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제가 좀 조작을 할 건데요. 자, 만약에 X의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면은 Y 재화 쪽은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선이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Y축 절편은 바뀔 이유가 없어요. X축 절편만 바뀌면서 이렇게 가팔라지는 충격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런데 CD 함수를 가져갑시다. CD 함수를 가져가면은 이게 공교롭게도 Y제 보통 수요 함수에는 X제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콥더글라스 함수일 때만 그래요. 다른 함수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콥더글라스 함수일 때는 실제로 0점에서 이렇게 1점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기본적으로 목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관계라는 거예요. 독립관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관계, 보완관계, 독립관계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왈라스 수요함수를 사용했다면 왈라스 수요함수라는 거는 대체의 효과와
소득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죠? 왈라스 수요함수를 사용해서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판단했다면 그때 우리는 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조. 즉 소득 효과까지 모두 반영했으면 우리가 예컨대 조 대체제, 조 보완 관계 또는 조 독립 관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0점에서 1점으로 갔다라는 과정에서는 소득 효과도 모두 포함이 된 것이죠. 가진 돈을 모두 썼다라는 전제하에서 y제가 불변임을 제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조 독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힉스 수요함수를 써서 얘는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대체 효과만을 반영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 효과만 반영해서 대체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그때 우리는 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 대체제, 이제 순 보완제, 순 독립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고 봐요. 콥더글라스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체 관계, 보완 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컨대 접하는 좌표를 찾아보니까 이런 점이었던 거예요. 이런 점. 0점에서 2점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죠? 이것만 봐요. X의 가격이 올랐더니 Y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라는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우리는 가격이 올라서 X가 줄고 Y가 증가. 대체 관계라고 하죠. 그죠? 대체 관계. 그래서 이제 힉스 수요함수, 즉 이제 효용이 불변임을 가정해서 무차별곡선 위에서 대체관계를 판별했으면 우리는 순대체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대체관계. 그래서 일반적으로 CD 함수는 순대체관계이자 조독립제 관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체관계, 대체효과만을 고려할 것인지 소득효과까지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용어상으로 앞에 붙게 되는 접두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 지금 사실은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은 완전 보완제예요. 완전 보완제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 보완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X, Y. 아마 45도 선에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효용값이 현재 U0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이 점을 선택하는 근거는 똑같이 갑시다. 이러한 예상선에 직면했을 때 원점에서 멀리 보내기 위한 가장 최적좌표는 바로 이 점이 되는 것이죠. 모서리 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시다. X의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죠? X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고 힉스로 갑시다. 힉스적인 아이디어를 고려해서 U0 불변 기준 X와 Y의 변화 관계를 고려한다면 상대 가격이 바뀐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지금 Y의 수요량과 X의 수요량이 일단 그것만 봤을 땐 불변이 되죠.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야? 순 독립관계라는 것입니다. 순 독립관계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왈라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합시다. 왈라스, 이건 효용 불변이 아니고 소득을 다 썼다라는 가정하에서 정리하는 개념이죠. 그죠? X의 가격만 상승하게 되었으면은 아마도 이렇게 예산선이 가팔라지면서 X 절편만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X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Y에 몰빵했을 때 판매 가능 개수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개형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어디로 갈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대체관계, 보완관계를 계산하는 중이기 때문에 Y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힉스만 고려했을 때는 Y의 수요량이 불변이지만 왈라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니 Y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호만 판별하면 되잖아요.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Y의 수요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교차 탄력성을 0보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얘는 조보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조보완 관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미시경제학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순과 조를 구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만 보신 거예요. 조. 소득 효과까지 모두 반영했을 때 수요함수로부터 꺼내는 조대체제 관계인지 조보완제 관계인지 그것만 계산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 추가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순이라는 관계와 조라는 관계가 실제로 경작에서 실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할 때 좀 필요한 작업으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양자 사이의 교차 탄력성은 물론 간단하게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그 이유도 설명하라고요? 보완 관계니까.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 자체가 여기 적혀 있는 문제들의 정답을 맞추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관계되어 있는 부분 각주에 분명히 어디 적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QD는 -2P 플러스 PR 플러스 3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품과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이 PR이에요. 현재 이게 5의 수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재화의 가격이 10이면 현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라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 게 앞쪽에서 길게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제 슬슬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가격을 모두 대입해서 현재 수요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 탄력성 공식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dp분의 dq 그 다음에 q분의 p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충분히 바로 수요 곡선이 해결해 주면서 현재 q 함수를 p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5수치 10수치 고려해서 q까지 구하신 다음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제가 계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분의 10이 나와요. 15분의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2, 3분의 4? 네, 3분의 4가 정답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그 약분 정도는 좀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수로 나타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3분의 4 정답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제 소수점으로 정리해서 0.6땡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분수로 답하시되 단답이면은 약분할 것, 단답이면 약분할 것,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목표라면은 분모를 숫자를 맞출 것.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태여 약분까지 해서 교수님 제가 이쪽 큰 거 확인한 거 맞죠? 이거보다는 약분 정상태에서 이제 분모가 일치하면은 그 상태로 놔두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예외를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약분하세요. 자, 주어진 정보의 기초에 교차 탄력성도 구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 값은 얼마가 될까? 이거 어려운 작업이 또 얘도 결코 아니죠. 이번에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는 것인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를 앞에 붙여야 됩니다. dPR분의 dQ 곱하기 Q분의 PR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정보를 다 줬어요. 어차피 이 Q는 같은 Q예요. 같은 Q이기 때문에 15는 똑같이 나올 것이고 아까 문제의 가격 5라고 했잖아요. 그죠? 5라고 했고 그리고 dPR분의 dQ는 1인 것 같네요. 1. 미분하면 바로 1 나오죠. 따라서 3분의 1 이렇게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8번 박 씨는 그가 벌고 있는 모든 소득을 옷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문장을 기호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옷을 X라고 하시죠. 옷을 X라고 해서 8번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기호화시키는 작업이면 다 끝나요. 옷을 X라고 하면은 옷에 사용하는 돈이요. 옷에 사용된 지출을 기호화시키면은 X의 가격 곱하기 X의 수요량이죠. 그죠? X의 가격 곱하기 X의 수요량입니다. 이제 기호화시켜요. 모든 소득을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모든 소득을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소득 중에서 X에 쓰는 돈의 지출 비중이 1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X의 수요함수가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X의 수요함수가 나와버렸어요. 이 경우 옷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정석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요약서 보시면서 한 번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X는 PX분의 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곱하기로 결과가 나와 있으면 로그 근사화라는 작업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ln을 씌워요. ln을 씌우면은 ln x equal ln m 마이너스 p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ln px가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전미분을 합니다. 수유량은 유량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 작업을 통틀어서 서술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로그 근사화 하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그 근사화 하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좀 속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작업 자체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한 번 더 적을게요. d ln x d ln m 마이너스 d ln p x라고 적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를 놓고 봤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가격 탄력성이거든요.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이 p는 마이너스 p분의 dp분의 그리고 x라고 했죠. x분의 dx가 됩니다. px라고 해야겠네.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일반적으로 이제 lnx라는 것을 x로 미분하게 되면 보통 x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전제는 필요해요. 리미트 x가 제로에 가까울 때에만 사실 성립됩니다. 조금 커지게 되면 잘 안 맞아요. 근데 또 경작에서 또 무시하는 경향이 좀 심해. 그 작은 숫자에 대해서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산할 때 막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x분의 1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을 dx로 나누면은 dlnx는 x의 변화 u를 나타내죠. 경작에서 광범위하게 계속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써버리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기호화시킬 수가 있어요? d, ln, p, x. 그죠? 위쪽은 d, ln, x라고 공식화시킬 수도 있죠. 이제는 답 다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의 가격이 바뀔 때 x의 수량이 어떤 비율로 바뀝니까? 라는 질문의 전제는 다른 변수가 바뀌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둘 사이의 관계는 마이너스 고려하면은 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 이거를 소득 탄력성이라는 기호로 바꿔주신더라도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소득 탄력성은 똑같이 그냥 바로 할게요. d, ln, m분의 d, ln, x가 되는 것이고 이 역시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1. 교차 탄력성 보시죠. 교차 탄력성. d, ln, py분의 d, ln, x라고 하시면 되겠죠. 0입니다. 0. 왜? 이거 쪼개면 사실 dpy분의 dx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x를 아무리 갖다 놓고 미분을 y로 해봐야 변화값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 그지? 따라서 전체 값은 직관적으로도 수식적으로도 제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셔야지 다음에 진행되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ln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9번입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측정했다고 한다. 각 탄력성의 크기가 수유 곡선 위의 운동 혹은 수유 곡선의 이동에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인데, 이건 사실 좀 유치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세요. 대부분의 수유의 탄력성은 보통은 0보다 크죠. 0보다 큽니다. 근데 작은 0이라고 한다면, 작으면 이미지화 시키세요. 그냥 수유 곡선은 가파른 경향이 생기는 재화가 되는 거고, 크면 좀 완만한 느낌의 수유 곡선이 되면서 실제로 가격 탄력성은 곡선 위의 운동,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을 때, 클 때 차이가 일반적으로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기울기에 관여하는 변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소득 탄력성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양수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상관없이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개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약식으로 필기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이제 정상재라고 부르죠. 이제 정상재. 근데 소득 탄력성이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소득이 증가하는 충격에 따라서 개인의 수요 곡선이 오히려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목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재화를 우리는 열등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등제. 자, 교차 탄력성도 봅시다. 교차 탄력성.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0보다 큰 재화는 반대쪽 재화와 대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재화의 대체 관계, 가격이 올라가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본 재화의 수요량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닌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대체 관계라고 한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줄어서 반대쪽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 관계 또는 이 재화는 본 재화의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대체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필기는 마주하지 맙시다. 이거는 당연히 보완 관계가 되겠죠.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제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에 관여하고 나머지 탄력성은 방향성은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요. 숫자가 크면은 밀어내는 힘도 커지게 되는 영향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곡선 자체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독특한 케이스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예외라서 참고사항으로 봅시다. 참고사항으로 가격 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들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재화죠. 그죠? 이런 재화 이름들이 있어요. 바로 깊은 재, 깊은 재 이렇게 부르는 재화들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재화들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더 많아지는 재화들이고 사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 교과서마다 아일랜드 감자를 꺼내는 재화. 이 테마가 바로 깊은 재가 됩니다. 10번 한 경제의 냉장고 시장에서 수요량의 반은 탄력성이 5인 15만 명, 나머지 5인이 25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뜻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 탄력성이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15하고 25로 가중평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으로 가중평가하는 게 아닌 이유에 대해서 수식으로 뒷받침받고 여러분들이 증명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에 처음부터 음수를 왼쪽에 붙여버릴게요. 그래야지 수식을 전개하는 동안에 음수를 계속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 자, 이게 바로 가격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전체 탄력성을 문제에서 준 게 아니고 예컨대 이걸 준 거예요. Q1 시장에서의 탄력성을 준 거고 Q2 시장에서의 탄력성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마도 시장의 전체 가격은 공유될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2장부터 가격 차별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은데 A 시장에서 이만큼 팔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이만큼 팔리고 이런 케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얘를 한번 쪼개서 정리를 해볼 건데 전제는 있습니다. 미리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적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1시장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D, P분의 D, 스몰 Q1 그지? 그리고 Q1분의 P 이거를 문제에서 지금 현재 3이라고 준 게 아닐까요? 맞죠? 이거를 문제에서 지금 3이라고 주고 숫자 2 붙어있는 거를 5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거를 얘를 꺼내는 작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과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얘를 쪼갤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의 델타 Q라는 것은 DQ1 플러스 DQ2로 쪼개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DP는 상관없고 위에 P도 상관없고 밑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Q1 더하기 Q2로 쪼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슬슬 이 느낌의 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요. 자, 일단은 얘가 A, B면은 A하고 B로 딱딱 나눠가지고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작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요거 앞에 거랑 나머지 곱한 거 D, P분의 D, Q1 모양새가 조금씩 갖춰지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 거요. 분자의 P는 괜찮은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여기 Q1 더하기 Q2 그대로 집어넣으면 또 제1시장의 탄력성 공식이 안 나오잖아요. 수식을 틀면 안 되니 분자와 분모의 같은 문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Q1 집어넣는 건 괜찮죠. 그죠? 오른쪽도 Q2 기준으로 쪼개요.
DQ2를 기준으로 나머지는 그대로 또 적어야 되는데 DP분의 DQ2 적으시고 나머지는 분자의 P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Q1 더하기 Q2라고 적어두시고 앞쪽에서 탄력성 공식 느낌이 바로 날 수 있도록 Q2를 분자 분모에 집어넣으시면은 지금 수식은 하나도 틀어지지 않았어요. 수식이 틀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문제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음수까지 고려를 해야죠. 제2시장의 탄력성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라는 거 아닙니까?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근데 가중평균의 기준은 판매량이지 구매자 숫자가 아니다라는 게 핵심 결론입니다. 판매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판매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식을 꺼내봤더니 이거는 판매량으로 파악해야 돼서 수요량의 반은 여기에서 수요량의 반은 저기에서라고 했으면은 여기는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죠?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 가격 탄력성은 4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도 접근하는 방법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사실 자체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중평균 하는 게 맞는데 몇 명이 구매했는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몇 개가 팔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정보이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과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2, 소득 탄력성 0.2, 바나나가 했는데 기타 탄력성은 0.2, 사과 1% 올랐어, 소득도 1% 올랐어. 야, 이거 복잡하죠? 그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문장을 기호화시키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풀기 전에는 못했을지 모르는데요. 이제는 슬슬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어디서 할 거냐면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D, ln, px분의 D, ln, x라고 하시면 되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D, ln, n분의 D, ln, x 이렇게 기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x를 사과라고 하시고요. 바나나를 y라고 하신다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D, ln, p, y분의 D, ln, x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 수치 하나하나를 주셨어요. 그죠? 문제에서 예컨대 가격 탄력성은 1.2, 0.2, 0.2. 자, 요거는 1.2, 이거는 0.2, 이건 0.2라고 합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대입해 보셔도 대략적으로 추정은 충분히 되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지 않습니까? 답안의 가장 치밀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이 되고, 아까 어렴풋이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D, ln, x equal D, ln, px D, ln, m D, ln, py라고 적어놓고 이 앞에 적혀있는 게 뭐였어요? 이 앞에 적혀있던 게 소득 탄력성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 적혀있던 건요? 교차 탄력성 아니었던가요? 이 앞에 적혀있는 건요? 가격 탄력성의 기준 숫자였죠. 그죠? 실제로 문제에서 적혀있는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기호화시키면 그 다음 작업은 너무너무 쉬운 작업이 되는 게, 문제에서 뭘 요청했냐면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 가격이 몇 프로 올랐죠? 사과 가격이 1% 올랐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0.01 맞죠? 플러스 0.2 소득은 또 어떻게 됐어요? 소득은 1% 올랐어요. 곱하기 0.01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변화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건 뭐 계산해 드릴 필요 있습니까? 제가 이제는 바로 계산이 가능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도 사실 실제로는 원래 탄력성 공식은 계산할 때 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는 묵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제 묵인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용하시면 충분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뭐 계산해드려야 되나? 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이에요. 이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려 한다면 현재 어떤 수준으로 가격이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또 이제 교과서 끝자락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직선인 공급곡선을 전제했을 때 탄력성 공식이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나와요. 보통 공급곡선 탄력성 공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dp분의 dq, 그 다음에 q분의 p라는 걸로 계산을 때려서 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조그맣게 그리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qp 평면에서 원점에서 직선이 뻗어 있으면, 봐요. 이거는 그 기울기의 역수죠. 잠깐 다시 오해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합시다.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완만하게. 1보다 작아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 기울기의 역수를 말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기울기를 말합니다. 어떤 점에 있더라도 공급 탄력성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원점에서 뻗는 궤적이라면 기본적으로 탄력성은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되게 유치한 소리예요. 봐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으면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대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A 대 B일 때 A 대 B가 되고 A 대 B가 되어서 이게 변화하는 것과 이게 변화하는 비율이 일치한다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뻗는 직선일 때는 실제로 가로축과 세로축 변수들끼리의 변화율이 무조건 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떼시죠.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뻗어 있는 건 어떻다는 겁니까? 세로축에서 뻗어 있는 거. 이거 기울기에 역수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는 어느 점을 선택하건 그거보다는 가팔라요. 그죠? 만약에 똑같은 궤적으로 대입했으면 또 1이 나올 텐데, 어느 점을 선택해도 그거 대입한 것보다는 가파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반드시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어떤 점에서 원점에서 뻗는 방사선을 그려도 어차피 이제 이거 역수보다는 큰 숫자가 대입되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뻗는 거는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기초예요. 자,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원유의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며 공급 탄력성은 어떤 크기가 될지 생각해보라.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원유는 수입재입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전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수요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유 수요량이 바뀐다고 실제로 세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국가예요. 그래서 공급곡선은 수평이에요. 수평이 되고, 그러니까 탄력성은 무한대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무한대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100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20에 팔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대한 규모로 유입이 될 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